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생물을 강의하고 있는 최정환입니다. 제가 늘 그 강의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면 그 서치라이트대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강의는 기초생물 또는 하이탑을 통해서 또는 다른 강좌를 통해서 고등학교 수준의 생명과학 또는 생물 강의를 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심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서울시 간호직 8급 그리고 서울시 의료직 9급 경북 의료직 그리고 기타 전남 등등의 의료직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7급 보건직 그리고 6급 연구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이 강의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위탁 출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 그리고 울산 그리고 인천 이 경우에는 생명과학 원 수준으로 고등학교 생명과학 원 수준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론 강의는 기초 완성편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거기에 맞는 걸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PPT 자료를 통해서 먼저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학습을 이제 해오면 집에서 과제를 해오면 그것을 또 같이 다루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선수학습만이 나오는데 선수학습 이를테면 8쪽이죠. 교재 8쪽에 선수학습 나오는데 선수학습은 기초 또는 기본 생물의 내용을 여기 이제 정리를 했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본 강의를 듣기 전에 매 단원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교재에 선수학습 교재에 선수학습편에 정답이 다 있기 때문에 정답을 여러분이 거기다 따로 달지 말고 틀린 것만 체크를 하세요. 번호에 틀린 것만 체크를 하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겠지만 시간이 임박했을 때 이제 시험이 3, 4일 정도 남았을 때 전체 내용을 보기가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체크해 두면 시간을 훨씬 전략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1장은 하이스쿨 1장은 이제 PPT 없이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첫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카페 가입 아직 안 하셨으면 카페 가입하시고 뭐 학습 상담이랄지 학습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어느 지역인지도 얘기 안 해주고 또 몇 급인지도 얘기 안 해주고 공무원 생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열심히 하세요.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가 청진기 좀 댑시다 그런데 못 되게 하고 이제 문진을 하죠. 어디가 아파요? 말 안 해주면 의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 의사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상담 시에 여러분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어떤 강의를 얼마큼 들었으며 몇 회 회독했고 또 어떤 문제를 얼마큼 공부했는지 최대한 자세히 얘기해 줘야 거기에 맞는 아주 적절한 답을 제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대면 강의를 할 때는 쉬는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이제 대면 강의 아닌 경우에 특히 또 인강으로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제 카페 해당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쪽 가겠습니다. 10쪽 바로 확인학습 들어갈게요. 1번 가설은 그러니까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데 연역적 탐구 과정과 균합적 탐구 과정의 큰 차이가
연역적 탐구 가능은 가설이 있지만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가설이 없다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그 가설을 왜 세우느냐? 그게 문제죠. 첫 번째, 고찰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맞는 내용이고, 역시 정답 체크하지 마세요. 오른쪽 아래 전부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역시 여러분이 미리 풀어오시고 틀린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2번, 생물은 분자 수준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그럼 생물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 한 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구조와 기능이 다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기능이 같은, 대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죠. 그래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물론 식물에만 있는 단계,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조직계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식물과 동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에는 없는데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 기억하고 있죠. 우선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이 세포 아래 수준에서 보면, 세포 아래 수준에서, 그러니까 세포는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포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체 이상의 수준에서 보면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동종집단, 개체군이라고 하죠. 개체군, 동종집단. 그리고 그 개체군의 집합, 군집이라고 하고요. 다시 말하면 이종집단. 그리고 그 군집과 그리고 무기환경을 합해서 생태계라고 하죠. 우선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와 같이 우선 여기 이제 생명체 여기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창발적 특성이라는 말은 창발적 특성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집어넣어봤어요. 우리 강의는, 제가 하는 강의는 제가 2001년부터 공무원생물 강의를 시작했는데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출제 안 됐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창발적 특성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세포 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조직 수준에서는 나타난다. 조직 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기관 수준에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은 복잡성이 증감에 따라 나타나는 부분들의 배열 및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이런 얘기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그럼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핵에 있는 그 DNA로부터 mRNA가 만들어져야 되고,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되고, 밖으로 빠져나야 되고, 그럼 그 단백질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럼 밖으로 내보내려면 이제 리보솜에서 소포체로, 그리고 골지체로, 그리고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이 세포 수준에서는, 아까 세포 세관, 예를 들어서 그럼 리보솜 혼자서는 그냥 단백질 합성할 뿐이다. 그런데 세포 수준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분비하는 것까지, 이와 같이 그 전 단계, 그 아래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이제 그 윗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한다. 3번, 구조와 기능이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방금 설명드렸죠.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그래서 3번 X. 4번, 기능이 다른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룬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기본 과정에서 언급했겠지만 우리 소화기관의 하나인 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조직은 상피조직. 상피조직은 우리 피부 바깥쪽을 덮고 있거나 또는 내장기관의 안쪽 벽을 덮고 있죠. 그리고 결합조직이 있고, 결합조직은 물론 이거 뒤에 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결합조직은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뼈, 힘줄, 인대 뭐 이런 것들이, 또 혈액 이런 것들이 결합조직에 해당이 되죠. 위에도 역시 결합조직이 존재하고, 그리고 신경조직이 존재하죠. 그리고
소화시키려면 근육 조직도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룬다. 그래서 4번은 기능이 다른 여러 조직들이 모여 기관을 이룬다. 맞는 말이죠. 5번은 물질대사에 대한 내용인데 물질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의미하는데 물질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서로 반대 개념이죠. 동화작용은 쉽게 말하면 합성이고 이화작용은 분해다. 그런데 그 동화작용 합성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그런데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이 있었고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세포호흡이 있었죠.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5번 풀어야 됩니다. 식사 후 간에서 포도당으로부터 글리코겐이 합성되는데 합성이죠. 동화작용입니다. 그럼 이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은 맞지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여러분이 글리코겐 합성이 흡열 반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지에 이렇게 선택지 나오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출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리죠. 단어 하나, 글자 하나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제가 시켜드리는 것이고요. 6번, 고드름 크기가 커지죠. 석순도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석회암 동굴의 밑에서 올라온 석순 크기가 커지죠. 자수정도 크기가 커지죠. 그렇지만 이것은 생장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생물이라고 볼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이러한 것들이 커지는 것은 동일한 종류의 물질이 침적되는 현상일 뿐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그 생물의 생장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물질 대사를 동반하죠. 그리고 세포 분열을 동반하죠.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고드름이나 석순, 자수정 이런 경우에는 물질 대사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질 대사 그리고 세포 분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7번. 해조류의 수직적인 분포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이것도 기본반에서 언급했을 텐데, 자, 우선 광합성에 사용되는 것은 태양의 빛 에너지인데 그 빛 에너지 중에서도 물론 식물과 조류의 경우에 오직 가시광선만 광합성이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세균의 경우에는 광합성 세균의 경우에는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시광선 프리즘을 통과시켜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파장은 빨강색 쪽으로 할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그리고 진동수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작아진다. 에너지는 이 식을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만 에너지는 람다분의 하C 그래서 람다는 파장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요 높은 부분들을 마루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을 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라는 걸 쓸 수 있고 H는 플랑크 상수 일정한 값이죠. C 빛의 속도 역시 일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 식을 변형시켜보면 H 뮤라고 있고요. 뮤는 진동수를 의미합니다. 진동수는 1초 동안에 몇 번 떠느냐,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할수록 에너지가 작아지죠.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커다란 호수, 특히 이제 바다에서 여기다가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투과율은 물에서의 투과율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과율이 작아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강색 빛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파랑색 없으니까 그냥 요 흰색으로 나타낼게요. 청색이나 녹색은 깊이 들어간다. 육상식물의 잎이 녹색을 띠는 것은 녹색을 흡수해서가 아니라 반사해서. 녹색을 반사한다는 얘기는 광합성에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광합성에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기가 띠는 색깔과 반대되는 색깔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한다. 자기가 띠는 색깔과 반대되는 색깔이라는 얘기는 보색이라는 얘기죠. 더 구체적으로 색깔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색깔을 섞었을 때 검은색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이런 빛이니까 빛에서는 두 가지 색깔을 섞었을 때 흰색이 되는 것을 보색이라고 하죠. 지금 이 녀석은 청색 내지는 녹색입니다. 자, 그러면 저 바다 깊은 곳에는 청색과 반대되는 색깔을 띠는 홍조류가 분포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도 청색 광이 오니까 이렇게, 물론 여기까지 있겠죠, 홍조류. 그리고 요 해수면 근처에는 빨강색 빛이 도달한다. 그럼 빨강색과 반대되는 녹조류가 분포한다가 되겠고, 녹조류가 이만큼 분포하겠고, 뭐 이만큼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갈조류가 분포한다. 갈조류가 이와 같이 해조류의 수직적인 분포가 다른 것은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다. 파장.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파장 되겠죠. 8번. 생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생명현상 그랬는데, 자, 이것은 진화가 되겠죠. 진화. 편모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집신벌레의 편모나, 집신처럼 생겨서 집신벌레의 편모나, 사람의 편모, 모두 9+2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세소관의 9+2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미세소관은 튜블린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집신벌레나 사람이 동일하다. 이것은 통일성을 얘기하죠. 그런데 집신벌레와 사람은 굉장히 다르다. 이건 다양성을 의미하죠.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생명현상은 진화되겠죠. 자, 9번. 바이러스는 어찌 보면 생물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생물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우선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특성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특성으로는 세포 구조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 그 물질 대사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그럼 그 단백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세포 속의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죠. 자기 스스로의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바이러스 공부할 때 구체로 언급하겠습니다만, 모든 바이러스가 효소가 없는 건 아니죠. 일부 바이러스 일부의 효소를 갖고 있죠. 이를테면 HIV,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HIV의 경우에도 자기가 필요한 효소를 모두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건 물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살아간다. 그것을 활물기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생물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생물적 특성이라면 증식한다. 그러니까 생물의 생식에 해당이 되겠죠. 증식, 그리고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적 및 진화가 일어난다. 그럼 이런 생물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유전물질로서 DNA 또는 종류에 따라서 DNA를 갖고 있는 녀석도 있고 RNA를 갖고 있는 녀석도 있고, 그것이 이제 11번 문제가 되겠죠. 어쨌건 9번은 핵산. 10번. 작년에 독감 백신을 맞았어도 올해 또 맞아야 하는 이유는, 백신은 항체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항원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원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 면역 파트에서 기본반에서 배웠고 심화반에서 또 구체로 공부하겠습니다만, 항원, 물론 약화된 항원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정말 그 독감 바이러스 돌았을 때 그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매우 빠르게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맞았어도, 작년 맞았어도 올해 또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때문이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해 맞아야 된다. 독감 백신은 여러분 3가 백신, 4가 백신 들어봤죠? 3가 백신은 항원 3종류 넣어주는 거고 4가 백신은 4종류 넣어주는 거고, WHO에서 그 해에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예상대로 만드는 거죠. 특히 독감 바이러스는
아래 문제에서 나옵니다만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고 그 RNA가 돌연변이가 더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분자생물학 파트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돌연변이. 11번 물음에 대해 아래에서 고르시오 그랬는데 지금 그 박스에는 질병 또는 그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또는 원생생물이나 또는 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자, 프라이온도 있고 프라이온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면역 파트에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우선 여기에서는 바이러스를 고르자. 그래서 1번 DNA를 유전물질로 가는 바이러스 또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질환 그랬는데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고 자, 자 이렇게 봅시다. 간디는 빠박이 아저씨 간디 있죠? 비폭력주의자라고 하는 빠박이 아저씨 간디 좀 더 위로 올릴게요. 간디는 수단에 있는 음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랑 결혼했다. 아 좋겠다. 여보세요.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외우시고 자, 간염 바이러스. 물론 간염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D형, E형까지 있는데 여기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그래서요.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또는 그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쭉 얘기할 겁니다. 수두, 단핵구 증가증, 음부포진, 대상포진, 입가발진 이런 입가발진 특히 허피스라는 바이러스에서 생기죠. 허피스는 그러니까 입가발진 보통 사람들은 대개 입가발진을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다가 컨디션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허피스 대개 누구에게 감염되냐면 엄마 아빠에게 감염이 되죠. 그 엄마 아빠 몸속에 겉으로 입가 발진은 안 나타났지만 몸속에 허피스가 있는데 허피스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척수에 들어있습니다. 척수에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가 면역력 떨어지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뽀뽀하면 엄마 아빠에 의해서 허피스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연두, 여기 결막염, 그리고 아데노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스와인 피버, 아프리카 스와인 돼지죠. 피버. 이런 것들이 DNA를 유전물질로 갖거나 또는 그런 바이러스거나 또는 그 질병. 자, 그 다음에 2번에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또는 그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은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앞자 따서 엽시다. 티 없는 아이들은 소아마비나 홍역에 걸리면 안 돼요. RRCU, 충청동 가봐요. RRCU. 그래서 여기 TMV, 물론 여기 외우기 쉽게 그냥 T를 집어넣은 거지만 TMV는 식물성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와 같이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숙주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식물이 숙주세포냐 아니면 동물이 숙주세포냐 아니면 세균이 숙주세포냐. 그런데 TMV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죠. 타바코, 담바고, 담배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담배의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고요. 나머지는 동물성 바이러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바로 독감 바이러스죠. 일반 감기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소아마비, 그리고 홍역,
이런 건 RNA를 유전자 물질로 갖고 있고, 그리고 AIDS는 HIV에 의한 질병이죠. 그리고 C형 감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아까 B형 감염 바이러스가 DNA 유전 물질로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A형, C형, D형, E형 전부, 그리고 유행성 이하선염, 이름하여 볼거리 의미하죠. E는 귀죠, 귀 아래에 그 샘에 염증이 생기는 소위 볼거리 RNA를 유전 물질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MERS, 우리 편히 발음하면 메르스죠. 메르스, Middle East, 중동이죠.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그래서 중증 호흡기 증후군. 또한 사스. 사스는 severe, 심각한이죠. acute, 급성, 역시 respiratory syndrome. 그래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 두 가지 특히 중요한데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첫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여러분 집에서 제 강의를 보게 되는 것은, 듣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코로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코로나, 왕관이란 뜻이죠. 그 바이러스의 모양이 바이러스 그 표면에 당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스파이크죠, 돌기. 당단백질 돌기가 왕관 모양으로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RNA를 유전 물질로 갖고, 나중에 바이러스 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유전 물질은 모두 DNA입니다. 그리고 그 DNA는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죠. 이중 나선 구조로. 대개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고 RNA는 단일 가닥인데, 바이러스의 경우에, 물론 나중에 배워요. 바이러스의 경우에 어떤 녀석은 단일 가닥의 DNA를 대개 이중 가닥 DNA인데 단일 가닥 DNA를 갖는 녀석도 있고, 바이러스는. 그리고 RNA는 대개 단일 가닥인데 이중 가닥 RNA를 갖는 녀석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자, 그런데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일 가닥 바이러스고, 그래서 싱글 스트랜드라는 것은 가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싱글 스트랜드 mRNA를 갖고 있습니다. 싱글 스트랜드 RNA인데 그 RNA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mRNA로 작용하죠. 어떤 녀석은 RNA 들어와서 그 RNA로부터 또 RNA 만들어서 mRNA로 작용하게 하는데, RNA를 핵산으로 갖는 녀석들이, 그런 녀석도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들어온 RNA, 단일 가닥 RNA가 바로 mRNA로 작용을 합니다.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 전북 시험에 이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선택지 중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같이 11번에서 바이러스를 DNA를 유전물질로 갖느냐 또는 RNA를 유전물질로 갖느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전부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맨 밑에 우리 정답에 오타가 들어있는데, 맨 밑에 11번의 맨 마지막 줄 TMV 옆에 여기 제가 빨강색으로 지워서 잘 안 보이는 히피스라고 써져 있나? 허피스라고 써져 있나? 어쨌건 위에 허피스가 나와 있으니까 밑에는 지워야 되죠. 그거 아마 허피스라고 적혀 있을 텐데, 허피스는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다. 교재 고치시고요. 물론 이 교재에 대한 오류는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강 공부하겠습니다.